자, 이번 시간에는 또 사가죠. 총부에 있는 대표적인 사가인데 청하원, 그러니까 이공주, 박창기 모자, 이공주가죠. 그 다음에 정신원, 황정신행님이 어찌 보면 사가보다는 별장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 강필국의 어떤 공부와 휴양을 위해서 해놓은 건물인데 이 두 사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하원인데 구타원 이공주는 교단사적으로 정말 소중한 분이죠. 대종사님의 서울에 가신 이유 중 하나도 구타원님 제 인연 맺기 위해서 가신 면이 없잖아 있죠. 우리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에 갈 때도 전은광 뭔가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친구는 좀 만나봐야 되겠다. 어린 나이인데 아마 이제 최도환님이 이제 만나는 전삼삼 전은광 선진 어머니잖아요. 그런 걸 주변 얘기 이제 다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주변 얘기를 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다 들어보시면서나 그래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마찬가지로 구타원님도 그때 이제 박사시와 서울에 이제 최도환님이 박사시아님을 만나서 기차관에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서로 막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또 대종사님께 최도환 할머니께서 하셨을게요, 안 했을게요. 또 했겠죠. 그러니까 박사시아님을 만나봐야겠다 하고. 박사시아를 만나고 박사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구타원까지 가죠.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대종사님의 그 인연을 만나는 과정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타원님이 결국은 서울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민자연화 우리 교전에 나오죠. 민자연화 님까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출가 전무 출신 우리가 출가라는 의미보다 항상 그 앞에 전무 출신 출가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게 오해가 있어요. 출가라니까 또 불교의 출가 이제 이런 식의 전무 출신으로 출가를 이제 해서 이때가 원기 17년 음력 7월 30일 이게 아마 양력으로 하면 9월 달 될 거예요. 9월 달. 근데 이때 출가를 이제 봐서 처음에는 도치원 본관 저 건물 있죠? 그 방면에 동화실이라고 동쪽 건물을 수리해는 이공주 법사의 돈으로 수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 건물에서 처음에 생활을 하세요. 그 뒤에 이제 집을 지은 것이 지금 청하원인데 청하원 건물도 지금 온 뒤에 아래채 우리가 아래채라고 하죠. 아래채가 지금 현재 총부 정문을 확장하면서 사라졌어. 이 아래채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천 현진이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수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당대의 불법연구회, 그러니까 원불교 전신인 불법연구회인 익산 총부가 이런 탄압을 받아온 것이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쪽 건물을 수용을 해갖고 지금 말해서 파출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지금 신동 파출소 있죠? 우리는 지금 또 뭐라고 하던데, 신동 지구대인가? 뭐가 이름이 바뀌었어서. 그 건물도 사실은 익산 총부회한테 그 건물을 짓도록 비용을 대라고 해서 실제로 비용을 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탄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종교사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응접실이 이제 그들의 이제 파출소 역할을 하고 이제 사람이 거기서 살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청하원인데,
어쨌든 이 청하원이라고 이름을 어찌 보면은 공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공주 선생이 자기 호로 스스로 청하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청하문집 뭐 이런 이름을 내서 이걸 청하원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자, 이 청하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살살한 거, 이게 이제 청하원을 어떻게 지어졌고 뭐 이런 것은 이 책 96쪽,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 발길 따라 96쪽에서 제가 쭉 써놨는데, 이건 관계된 것까지 다 하면은 102쪽까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이걸 다 쓰면 법문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우리가 이 청하원에 가서 우리가 청하원 응접실 같은 데 들어가서 첫 번째 읽어야 될 내용이 대종경 실시품 45장입니다. 안도산과의 관계인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공간에 가서 바람같이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보면 다 바람같이 여가 청하원이래, 이공주 선생님이 사셨대요, 씩 바람같이 가버립니다. 자, 그건 그만합시다. 우리는 취급하지 맙시다. 이왕에 가려면은 딱 요즘 교재는 안 가져가면 핸드폰 보면 다 이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경 실시품 45를 피면 이렇게 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도산이 찾아온지라 대종사 친히 영접하사 민족을 위한 그 수고를 위로하시니 도산이 말하기를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솜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하여 관원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까지 적지 아니하온데 선생께서는 그 이루 판국이 넓고 운영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어 안으로 동포대중에게 공헌함은 많으시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대종경에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시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안도산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보면 이 안창호 선생 같은 걸 대통령으로 올리면 참 우리에게 참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죠. 안도산 선생은 이상촌 건설도 그 도산 문제 부분 등장합니다. 이상촌 왜냐면 농촌으로서의 정말 이상적인 농촌에 대한 그 꿈이 있었어요. 도산. 그 일에 함께 처음 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예요. 이광수가 어찌 보면 안도산에 처음에는 영향을 많이, 제자라고 해도 제자라고까지 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도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도산 선생의 뜻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저한테 너도 아마 그 시대에 지금을 같으면은 변절 안 할 것 같은데 그 시대 가면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막 공부로 수양력을 갖추고 연구를 갖추고 꼼꼼한 취사력을 갖추지 않으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요. 도산 선생께서 윤봉길 의사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관계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4년형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받고 봉우중에다가 이제 가석방,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게 왜냐면 아마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나 이런 걸로 이 일제는요, 내보낼 때 오래 못 살겠다 하면 내보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돌아가셔요. 다 계산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면 치료를 해갖고요, 조금 몸을 만들어 놓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일제 큰일이잖아요. 그들이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법적인 어떤 그것이 한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요. 뭔가 잘못됐는가 보네.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도산 선생님께서 막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요, 일제가 막 따닥따닥 일체 간섭을 다 해요. 누구 만나지 마라, 어쩌라, 그거 모이면 안 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가려면 주변 사람들 막 탄압해 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면은 막 주변 사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움직이면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다가 그 중에 이제 순회를 하는데, 자, 여기서, 기간이 하나, 현재, 도산 선생 그 양력으로만 1930년, 용기 20년에 이게 대각전 직후 좀 뒤에 여름에 오신 것이 타당한데, 우리 기록에 1921년으로 돼 있어요. 현재 선해로. 근데 저는 1920년 설을 따릅니다. 이게 교전을 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말 잘못하면 신심 없는 것이 돼요. 근데 이 기록을 봤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1935년이 맞는지 1936년이 맞는지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뭔가 확정을 할 게 아니라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학문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순회하다가 첫 번째 이게 김제의 치문학교, 김제 백구면에 있는 치문학교를 방문해요. 백구면에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안도산 선생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도산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들도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익산군 북일면에 김항구가 설립한 계문보통학교, 지금 계문초등학교 있죠? 지금 이게 그 국립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사립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국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계문고등학교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신영리 355-3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원우원 건너편에 지금 원불교 중앙요양원 그 일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도선 선생님 오셨구나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 일대에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총부까지 거리니까 오실만 하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때 배현 그때 우리 불법연구에 취재를 했던 동아일보 1위 주제 기자가 추천한 거죠. 권유한 거죠. 한번 이왕에 오셨으니까 불법연구에도. 그러니까 이게 계획되지 않고 어느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말을 들으셨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분의 여기 계신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은 소태산 박중이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정보들을 들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정보예요. 이 정보를 더 구체적인 것은 박영덕 교무님 책이라든지 기타들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재 원불교 중앙요양원 있죠? 저기, 원우원 건너편에 있는 데서부터 옛길을 따라서 안도선 선생이 쭉 와요. 총구까지 걸어오세요. 길이죠. 지금 길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네, 옛날에 비포장도로고, 지금같이 반듯하지 않고 더 좀 약간 구불한 길을 쭉 따라서 오면서 얘기를 그런데 그 주변을 볼 거 아닙니까? 보시겠죠? 우리 어디 가면 주변 보죠? 이때 대종사님께서 정토나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과수원하고 다 했던 거예요. 공간이 오면서는 안도선 선생은 이상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당신의 포부가 있었어요. 당신도. 근데 나의 포부를 실현하는 사람이 있네? 이걸 제가 해석하는 첫 번째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누구지? 도대체? 그거 이제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안도산 이상촌 그 도산문집을 읽어보면은 감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그 당대의 풍광은요, 대각전이요, 언덕 위에 빌딩같이 서 있어요. 그 사진 하나가 있어요. 사진 대각전 있는 것이. 여기 건물이 이렇게 없어요. 딱 있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고 총부를 거쳐서 대각전에 참배를 안내하니까 김형호 그분이 안내를 해서 안내하고 내려와서 지금 그때 할 때 불법연계 응접실 역할을 청하원이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응접실 같은 그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서 해서 대종사님이 만나는데 이때 총불도 봤을 거예요. 총불에 지금 옛날 총부는 정말 정갈했어요. 저도 어릴 때 총부 기억인데 그때도 정갈했어요. 지금같이 포장이 아니라 비포장이고 다 이렇게 잘 정갈, 이게 공과 사과가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안도산 선생이 생각할 때도 와 이거 이상촌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그걸 보고 사요가 어쩌니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사요를 실행하는 집단의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 집단은 공도자를 잘 모시는 집단, 존중하는 집단 같고 뭔가 그때만 해도 신분적 질서 같은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신구, 신학문 막 이런데 지자들이 대우받는 것 같은 지자들을 잘 하는 그러한 정서적 분위기, 그다음에 뭔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분위기, 자력으로 모든 걸, 그러니까 그런 거, 과수원 같은 거 보고, 와, 이 사람들 참 자력 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어떤 그 공간에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말은 많이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도산만 해도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에요. 지금 호주도 가보시고, 막, 전 세계를 다닌 분이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이라기 때문에 탁 보고 그랬다고 저는 지금 뒤에 말한 것은 저의 그냥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최소한 그 과수원들 보고 와 이렇게 스스로 지금 그 과수원은요 옛날식이 아니라 근대적 과수 농법이에요. 근대적 과수농법, 접붙여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근대적 과수농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안도산 선생 이 당대 때 대종사님이 45세고 도산 선생이 58세였어요. 이거 대종사님이 얼마 안 뒤에서 열반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로 보면은 대종사님이 도산 선생한테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 차이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13살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명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럴 수 없죠. 이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도산 선생께서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가면 그 기간이 있는데 가서 소태산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걸 밝히려고 저도 꽤나 노력을 했는데, 이게 대산종사 수필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도산 선생 일대기를 다 뒤지고 막 그런 과정. 그래서 제가 제 책 중에 원불교 남도와 만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상세히 제가 밝혀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도산에게도 굉장한 인상으로 남은 거예요. 어디 가서 다시 소태산의 활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저는 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단순히 여기에 기록된 거 말고 이 공간이 가진 소태산이 이 신용벌에서 무슨 뜻을 피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저는 교리 중에서 이곳에 사요를 자력양성, 지자군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의 이 분위기가 도산의 눈에는 한눈에 보였을 거예요. 대각전 위에 올라가면요, 지금은 이제 건물 있죠. 옛날 그게 전부 다, 현재 교정원 터가 복숭아 밭이었잖아요. 옛날 사진 있어요, 사진. 이런 책도 보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리시에서 이런 책을 이렇게 해놔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이 사진 나와요? 여기 앞에 보면 옛날 사진? 이게 시대별로 있어요? 시대별로? 시대인데 여기 보면 딱 그 분위기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옛날 건물에 구석구석 것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석가래나 용마루나 뭐 이런 그림도 우리가 그런 것,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면 제가 번뇌요, 번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니까, 자, 안도산이 대종사님을 단순히 좋게 봐주셨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이분들이 꿈꾸었던 세계가 서로 딱 만나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꿈을 우리가 던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총부나 기타 우리가 사유가 실천되는 그런 공간으로 그 공간에 힘이 생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여기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대종경 선해로 교단 순환장 5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대종경 선해로 펴봅시다. 선해로 교단 순환장 5절. 자, 이거 봅시다. 우리 교단이 일제의 감시를 특별히 받은 것은 원기 21년. 여기 2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20년으로 봐야 맞지 않을까 하고, 21년 초겨울, 21년 초반이다. 이게 이제 박윤철 교무님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 다른 기록들을 봐서. 근데 아무리 봐도 원기 20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 학문적으로 이게 점검돼야 될 상황입니다. 안도산 선생이 불법 영계를 방문하고 대종사와 면담을 나눈 뒤부터였다. 이때부터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이 도산 선생님 만나면 탄압받을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데 왜 해요? 대종사님이? 지금 그럼 우리는 탄압받을 거 뻔히 알면서 나도 우리는 탄압받을 거 지금은 아니까 안 하잖아요. 이때는 탄압받을 거 알면서 했던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과연 대종사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탄압받은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탄압받아요? 어떻게 탄압받아요? 안도사는 당시 호남 일대의 농촌 상황 시찰사, 이게 농촌을 이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안도산도 이상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리에 도착했다가 동아일보 기자의 안내를 받아 배연 기자, 불법연계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 기자는 불법연계를 최초로 동아일보에 소개하면서 극구 찬양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대종사 안도사는 이리 경찰서에서 감시차 따라온 형사들이 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인사 정도만 그쳤다. 그러나 이 인상을 광주에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그냥 인상은 아니고, 이 공간이 이 불법령 익산 총부가 갖고 있는 이 신용벌이 갖고 있는 공간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도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품 10장 한번 봅시다. 실시품 10장 대종경 실시품 10장. 한 제자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이게 누구예요? 부사님. 정사분사 아버지. 송적벽이 있고 송벽조가 있고 그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적벽은 변산 때 제자시죠. 송벽조는 정산종사, 주산종사 아버님.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문이 1위 경찰서겠죠. 1위 경찰서 지금 터만 남아있죠. 1위 경찰 지금 1위교당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터로 남아있어요. 터로. 다행히 지금 건물이 없고 주차하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도 가시면 이 본문을 거기서 읽어도 좋고, 이게 지금 저는 여기 이곳이니까 관계된 본문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 앞으로 그런 제자 없게 만들겠다고 각설서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을 투서의거라고 이름을 쳤어요. 이름 짓기 중요합니다. 이름 짓기. 투서한 의거예요, 의거. 근데요, 그 당대의 불원죄,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황, 우리는 일왕이죠, 일왕. 무슨 천황이에요. 일왕이지, 무슨. 뭐 지들이 뭐 한다고 천황이라고 해. 일왕이죠. 우리는 이제 일왕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 일왕한테 이 투서의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원죄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요. 이거 뭐 불원이가 뭐 가볍게 명예죄 이 정도 생각, 아니요,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세요. 조사기간도 막 거의 6개월인가 되고요. 이게 지금 거의 1년 얼마인가? 그 투옥 생활을 이제 광주 형무소에서 하잖아요. 이걸 빌미로 아들을, 정산정사를 빌미로 잡아다가 다른 죄를 막, 우리 요즘 검찰, 이때 일제시대 때 검사의 기법을 지금 검사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일단 잡아놓고 이거 아니면 그 다음 이거. 이때도 이랬어요, 정산정사를. 처음에는 뭐 다른 거였더만 나중에 무슨 뭐 땅 분재 뭐 계약이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광주 경찰서로 영광에서 송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조사받고 고생을 하세요. 제가 이때 정산정사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그 옛날에 영광경찰서, 김제경찰서에서 겪었던 걸 내가 이제 좀 알아서 나는 행복하다. 식의 법설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잘 읽으면. 폭력 속에 계셨다는 소리예요. 폭력 속에 계셨다는 거. 우리가, 화가 나네. 이것도 이리 경찰서에서, 그런데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제가 볼 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백낙천 선생이 불온한 사상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표현을 그렇게 좀 멋있는 말을 하는데, 위험하다니, 뭐.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제는 마음대로 대종사님이 통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는 뭐 또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초기 교단에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양하운 사모님을 보내요. 광주 형무소에 보내요. 그런 거 보면 눈물 나.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켜주지는 못하고, 얼마나 대종사님도 그 사돈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그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금쪽같이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슴이, 이게 대종사님이 그런 거 해서 오래 못 사셨을 거예요.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아마 정상,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감정이 계신 대종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속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대종을 또 해야 되니까 의연한 모습으로 사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마 혼자 있으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대종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타원 송벽조 이분이 참 다정다감했나 봐요. 그러니까 양하운 사모님하고 만나면 사돈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정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면 참 이야기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양하운 사모님을 면회에 보내십니다. 그때 당대 죄인이라고 하면 얼굴에다 이거 뭐라고더라? 이거 쓰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써갖고 다른 사람이 얼굴 못 보게 이렇게 가니까 그걸 보고 막 양하운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죠. 안 그러시겠잖아요. 그런 현장이 현재 광주 형무소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읽어내기 어려워요. 자, 그러게 있고, 지금 우리가 청하원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품 14장 한번 봅시다. 실시품 14장. 아니, 그 황희천 14장보다는 황희천 선지님 한번 찾아보세요. 대중경 12장 14장 12장 여기 있네. 12장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사 한 사람이 결국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해를 총부에 머무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나 다름없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일찍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없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양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시더니 그가 드디어 감복하여 입교하고 그 후로 교중 모든 일에 많은 도움을 주니 본명이 황희천이러라. 여기 아래채에 머무르셨다고 하잖아요. 청하원 아래채. 그러니까 그 건물은 없어졌지만 그 마당에서 그 앞에 그 아래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도 읽어서 대종사님께서 그 황희천을 감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 이천, 그래서 두 하늘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후천, 새로운 하늘. 이렇게도 돼 있죠. 대종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대화자가 황희천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떠나려고 하는 황희천을 좀 더 있어라. 할 말이 있다. 그때 야 식은밥 그거 별거 아니요. 그 말인데 이 식은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불법연구회를 문 닫게 하면은 그 마지막 가게도 문 닫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그대로 재산이고 뭐 다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문 닫게 하면 그 재산권이 있잖아요. 재산권에 네가 노력했으니까 일부 주는 거예요. 그게 식은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다른 해석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대종사님이 나중에 좀 살펴보죠. 대종사님 열반은요 어마어마해요. 마지막 그 뒤에 황희천이 자전거를 거기 현재 그 이리병원에서 지금 이리 경찰서까지 뭐 아무리 늦어도 20-30분 안에 가요. 아니 자전거 타고 가면 더 빨리 가요. 그게 그냥 자전거 끌고 가도 그 정도면 가요. 그 사이까지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대종사님의 열반 과정은요 정말 그 뭐 대열반경 같은 경전으로 난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어마어마하죠. 마지막까지 불법 당신의 제자들 사랑했고 지키려고 했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시고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는데 이 황희천과 관계된 법설도 그 현장에서 읽으면 좋겠고 대종경 교단품 순환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보시게요. 대종경 손해로 7장부터 봅시다. 대종경 선회로 고단 순환장 7장부터 7장도 읽어보고 황순사 여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황순사 여기에 보면 자 밑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황순사는 원기 21년 하선 때부터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대중 속에 끼어 결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종사의 동정을 살피고 불법연계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어디에서 기거하면서요? 지금 청하원 아래채에 기거하면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8장 8장도 이제 이 경찰서에서 사사건건
남녀 문제, 그래서 옛날에 그 불법 연구에서 남자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있어요. 돈 문제, 특히 이 장부 문제. 서울에 가면 그 광화문에 보면은 부기학원을 제자들을 보냈어요. 대종사님이. 그 부기학원을 가지고 이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요런 것들을 조사를 막 해보니까 이렇게 해줘. 이 뒤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끝내고 이렇게 정확한 장부는 처음 본다고 하며 세상사를 다 맡겨도 넉넉히 해나갈 단체라고 찬탄하였다. 이게 막 와서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9절을 자, 이렇게 해서 7장, 8장, 7절, 8절,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게. 특히 이 문제, 황희천 선진이 정말 집요하게, 그러니까 황희천 선진이 어떤 분이냐면요, 경찰에서요, 공부 잘했던 분이에요. 공부 잘했던 분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성적 좋은 분 있잖아요. 성적 좋은 분. 네. 그런 분을 대종사님께서 교화했던 그런 공간도 청강원에서 같이 익혔으면 좋겠다. 자, 정신원 넘어갈게요. 정신원 어딘지 아시죠? 정신원. 이게 나중에 건물 논의를 좀 해야겠는데, 이게 서양식, 서양 문물 플러스 일제의 문화가 섞여서 또 그러면서 하나 또 묘하게 섞여 있는 건물이 지금 익산청부 일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정신원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88? 있네요. 88. 예. 88에 한번 봅시다. 이 정신원의 어쨌든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이 처음에 서중환 사가로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 서중환 사가에 누가 와 살더라? 다른 분이 또 한번 조갑종, 예, 선생님 살다가 이제 그 집을 헐고 지금의 정신원을 쳐요. 지금의 정신원. 그리고 이제 황정신행리 왜 어떤 목적으로 지냐면은 강필구구 수양할 목적으로, 여기 오면 수양체로, 그러니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총부에서 사용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집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팔타우님이 오시면은 이제 동화선을 나고 뭐 이렇게 오시면은 거주도 하시고 공부하러 뭐 동선도 들어가시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럴 때 대종사님이 황정신행님이 오시면 반드시 견성을 시켜야겠다,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막 성리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건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 당대의 팔타우님은 그래도 뭔가 공급, 돈 같은 걸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줬다는 게 생기잖아요. 상이 생겨. 우리가 말이 쉬운지면 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익산 총부 이 공간에 순례라든지 기타 등등의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그러면 나중에요, 상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뭐라고 할까, 이게 진행이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항상 어떤 공덕을 쌓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여기를 표현한다면 상 떼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공익심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좀 우리 고민입니다. 공익심만 갖고도 안 되고 신심만 갖고도 또 절대로 안 돼요. 신심이 있는 사람은요, 또 자기 확신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심, 공심, 공부심 이렇게 말할 때 이
이 삼박자, 특히 거기에 공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견성 공부를 시켰다니까 우리가 거기 뭡니까? 정신원에 가면은 내가 뭐 좀 교단과 교당에 뭐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신원에 가서 대종사님이 황정신혜님 견성시켜야겠다고 했는데, 황정신혜님을 평가 절하시키려는 게 아니잖아, 이건요. 황정신혜님을 더 높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왜 정신행이라고 했을까라고 참 생각 많이 해봤어. 맑은 신이에요, 맑은 신. 신이, 맑은 신. 맑은 신을 행하는 그러한 분. 정신행 하니까, 굳이 말뜻을 해석하면, 맑은 신행은요, 성리 공부가 있어야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심이 없는 신은요, 위험해요. 사람 잡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런 공부도 좀,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대종사님은 팔타원에게 맑은 믿음으로 일체의 상을 여기어 보시를 행하라는 정신행이라는 법명을 주신 듯하다.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한번 이 공간에서 내가 공덕이 있다고 하면, 공덕.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성리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교단품 35장이 있죠. 이렇게 되죠. 어느 날 황정생이 과거 부처님께서 문연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셨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등급의 벽을 두시어 사업등급의 법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사람이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으리까 라고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지만 무료의 복을 하여야만 무료의 복을 쌓으려니와 공동을 존중하고 표창을 할 처지, 이게 공덕을 존중하고 표창을 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전음강 선진이나 서중환 성진은요, 무념해야죠. 그분들이 만일 그분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공덕을 존중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해야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사업성정에 하는 것은 그 공덕을 그 시기에, 만일 100주년 지나면 그 때가 있잖아요. 이때 공덕해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죠, 이게. 그 다음에, 대종경, 교화기연장 7절, 선회로, 대종경 선회로 한번 펴봅시다. 대종경 교화기연장 7절.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집집과 동리동리에 무의무탁한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 많이 나서 거리에 불쌍한 사람이 없고 혹 그러한 사람이 발견되면 서로 데려다가 보호하려고 경쟁까지 하리라. 이게 왜 경쟁해요? 국가에서 돈 주니까. 그리고 그걸 보호하면은 운영비로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회상에서 이 법을 개인적으로 먼저 실행한 사람은 김계옥과 전명철행이요. 이 법을 기관으로 시설하여 먼저 실행한 사람은 황정신행이니라. 대전사님 평입니다. 지금 제가 저 끄터리 방에서 그 어린이 유치원 관계라든지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것을 놓고 대종사님께서 뭔가 하려니까 정신행님하고 뭐든지 해봐라고 하니까 해서 이 아래에서 그런 애들도 같이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흔적이라도 남겨서 그 기운을 이렇게 한 거라고 봐요. 이 공회당 지금 저쪽 제가 맞은편 보는 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왼쪽 편에 그런 공간도, 여기 지금 막는 방이잖아요. 막으면 방이 되잖아요, 이게요. 제가 있는 쪽은
자공회, 어린이 법회를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중요하죠. 공회당 건물이. 근데 이걸 보면 이 정신원에 보면은 그 환경신행 2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도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 뭘 더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신원에서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막 대종사님이 스피커 달아놨어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니네 마음 공부 안 하면 너네 큰일 나. 그걸 거기다 스피커를 대종사님이 다 달아놨고서 정신, 이게 맑은 믿음이 있어야 돼. 맑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계속 올린다고 해도 돼요. 이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원기 27년 1942년 4월 5일 날 예획석상에서 타자녀 교육 양성법을 실시하기 위해 보육과 타가시설, 이게 아까 여기 보육과 타가시설 저쪽 끝터리 방에서 이게 좀 이렇게 그 환경지목 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 자유권을 자유권 설립 취지를 설법하셨어요. 자유. 그러니까 자비롭게 기른, 이렇게.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환경신행님이 하죠. 한국보육원, 6.25 전쟁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보아원, 서울보아원 만들고 서울보아원이 6.25 때 내려오면서나 일이 보아원이 되고 그 보아원이 나중에 일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총국 옆에 지금 일이 보육원, 보아원에 붙여갖고 일이 보육원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신원에 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대종사님께서 8타원이 오시면 꼭 변성시켰다는 것은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시사를 많이 한다든지 특히 앞으로 시대에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공부, 성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외침으로도 우리는 그 건물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오늘 아까 청하원 얘기부터 정신원 얘기를 오늘 이번 시간에 쭉 했는데 저는 대종사님을 이런 건물을 통해서 대종사님 일제에 의해 청하원에서는 대종사님과 소태단 대종사와 초기교단의 탄압을 읽을 수 있죠. 왜 탄압받아요? 대종사님이? 일제한테 잘했으면 탄압을 받았겠어요? 하여간 뭔가 자기들의 그것에 안 맞는 거예요. 자, 저희들은요, 지금 시대에도 저는 이렇게 봐요. 종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중에 하나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나 그 요소 중 하나가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 이게 우리 법률 한번 펴보게요. 또 이게 제가 지금 이 교리적 안목으로서 이 건물을 읽어내지 않으면 교의편 40장 법률은 그래서 법률 보훈의 강령을 봅시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이라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운이 되었으면 그 도에 왜 수능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단어가 수능하니까 수능해야지 하고
이렇게 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그 도의 순응회라고 했지 그들의 포갑의 순응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에는 도는 안채만채.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서 그거 하지 마. 이런 조건으로 표현이 됐으면 인도정의의 그 공정한 법칙인 그 도에 순응해라는 거예요. 권장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됐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응에는 한편으로는 저항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저항에, 아니, 인도적인 공장법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서 막, 여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대우사님이 강자익자 진화상법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청주에서 저런 그 대종사님의 행보를 봤을 때 소태산 대종사의 저항의식을 느껴요. 근데 그냥 대종사님이 순응해라고 했다고서 그냥 순응하고 권력자가 뭐라고 하면 거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항하지 못하는 종교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요 우리 교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행적에도 있어요. 대종사님은 심지어 일제가 와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은에 황은이 없지 않냐, 천황을 기리는 게 없지 않냐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어진 것 같으면서나 다른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대은이라고 해서 이걸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불운, 하나가 황은 얘기했어요. 대종사님.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가요. 불운은 뭐냐면 종교를 말한 거고요. 황은 정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운은 궁극적으로 그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신들이 황은이라고 하는 그 정치 아니냐. 정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갖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것을 애둘러서 말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정산종사가 결국은 이런데 앞에는 옛날에 대명사님께 종교와 정치는 수레의 두 바퀴다, 자모다, 엄부 자모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데 이걸 정산종사께서 정교동심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정교동심 얘기를 대명사님께서 애둘러서 말한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우리가 벽에다가 계단 던지듯이 할 수는 없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야죠. 그러한 정신이 청하원 또는 내가 앞으로 교단에서 어떠한 행사를 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공덕과 또 사회사업을 많이 해서 어떤 공덕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정신원에 있는 말 같이 마음 공부가 돼야 됩니다. 마음 공부 안 되면 나의 노력과 공덕이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줍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러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것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총부가 하여간 소태산 대종사와 초기 교단의 그 법문과 역사가 그 힘이 드러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밟아주실 때 결국 대종사님은 다시 이곳에 계시게 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때 말했잖아요. 대종사님 저 성탑에만 계세요. 여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못 와요. 오실 수가 집이 없으니까 와봤자 계실 데가 없어요. 외로워서 여기 안 계셔요. 다시 성탑으로 가요. 성탑에 가면 그래도 와서 사람들이 하니까 계셔요. 대종사님이 오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